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첫 강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인구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치고 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구학이라는 학문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렇군요. 인구학이 뭐 하는 학문 같으세요?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요. 예, 맞습니다. 인구학이라는 학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인구 현상 세 가지를 공부합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고 이동해 다니고 그리고 사망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가 왜 생기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나 이거를 공부를 합니다. 자, 인구가 변화해서 출생, 인구 이동, 사망에 의해서 사회가 바뀌어 나가는 거를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오늘의 주제인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래를 보실 수가 있나요? 어떠세요? 너무 불확실하죠? 미래를 보실 수 있으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돗자리를 까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나셔서는 내가 돗자리를 잘하면 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이 미래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많은 요소들을 또 예측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요, 미래는 굉장히 불확실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바로 이 정해진 미래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미래가 정해져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으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비도 굉장히 잘할 거고 준비도 잘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는 정해진 미래가 정해져 있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미래는 있고요. 그 정해져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인구학이라는 학문이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짧지만 그 인구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 그러면 인구가 미래를 볼 수 있게 하느냐 생각해 보시면요, 미래는요 짧은 한 50에서 100년 후의 미래를 인구를 가지고 맞춰라,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렇지만 10에서 15년 정도의 호흡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 10년 뒤의 인구는요, 저보고 지금 물어보시면 제가 거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0년 뒤의 인구의 크기, 인구의 연령 구조. 왜냐? 10년 동안 인구가 바뀌어 나갈 텐데요. 바뀌어 나가서 출생해서 들어오는 인구, 사망해서 나가리 인구, 이주해서 들어오는 인구, 이주해서 나가리 인구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0년 뒤에, 15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를 맞춰라 하면 거의 정확하게 맞춥니다. 맞힐 뿐만 아니라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어디 가면 알 수 있느냐? 통계청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인구가 크기는 얼마냐?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거냐만 잘 아시면요, 우리의 미래가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 정해져 있는 미래는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조금 들어봐 드릴게요. 먼저 우리 자동차들 좋아하시죠?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지금 국내 자동차 시장도 굉장히 좋고 해외에서 되게 잘하고 있는데, 국산 자동차 시장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런 질문 한번 보세요. 내 인생의 마지막 자동차 구매 시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저도 사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이걸 왜 생각을 했냐면 저희 옆반 교수님이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은퇴하시기 바로 직전에 2년 전에 신차를, 굉장히 좋은 차를, 그러니까 본인 인생에서 제일 좋은 차를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다른 분들은 어떤가 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하기 2, 3년 전쯤에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차를 삽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요, 은퇴하신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자동차 구매를 언제 하실까요? 은퇴하기 전에 했어요. 왜냐하면 소득도 많고. 근데 은퇴 한 2, 3년 전이니까 은퇴 직전에 내가 할부금도 갚을 수가 있어요. 은퇴한 다음에는 어떨까요? 못 삽니다. 저희 아버지가 좋은 예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지금 은퇴하신 지가 한 14년 되셨는데, 14년 전에 작은 차를 하나 사셔가지고 지금도 타고 다니시고 마일리지가 45,000km를 지금 달리고 계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노인들이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인구 관련된 키워드가 뭐가 있습니까? 고령화입니다.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거의 80에서 100만 명이 앞으로 이제 계속 은퇴를 하고 나가세요. 이분들이 결국 뭐냐? 제가 만약 자동차 시장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자동차 시장의 미래는 매년 거의 100만 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예 밑에서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 인구에 비해서 베이비 부머가 빠져나가는데 그 인구에 비해서 당연히 젊은 인구는 적습니다. 우리가 저출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지금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2명 밑으로 떨어져서 아이를 낳게 된 게 8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이 빠져나가면 젊은 사람들이 그걸 채워줘야 되는데 못 채웁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은 어떨 거냐? 혹시라도 뭐 젊은 사람이 또 차를 사야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혼인도 안 하죠. 혼인을 해도 아이는 하나밖에 안 낳습니다. 차를 큰 차를 살까요? 작은 차를 살까요? 작은 차를 사죠. 그 국산차 살까요? 해외차 살까요? 해외차 삽니다. 그럼 국산차의 시장은 10년 뒤에 어떻게 될 거냐?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좀 다른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저도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데 초등학생 자녀들한테 요즘에 사교육을 엄청 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사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본인이 그 입장이 되면 다 사교육을 시킵니다.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예? 영재를 만들려는 이유는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좋아질 거냐? 사실 그거 우리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된 입장에서는 일단은 애는 대학을 가야 되고 그것도 좋은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근데 어떻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갈 거냐?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누구냐면요. 내가 지금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지만 내 판단의 기준은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이 지금 대학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판단의 기준은 더 큰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옆집 아줌마입니다. 네. 옆집이 그거 애한테 지금 돈을 엄청 쓰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저는 일단 합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내 애가 대학을 갈 때쯤에 대학 입시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를 좀 알면 지금 내가 사용하고 쓰고 있는 애를 위해서 거의 소득의 3분의 1, 4분의 1을 쓰고 있는 게 현명한 판단이냐 아니냐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10년 뒤에 딱 10년 뒤에 대학을 들어갈 아이들이요 2007년생입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몇만 명이 있냐면 45만 명이 있습니다. 45만 명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대학 입시를 이제 치룰 아이들이 대학들이 지금 몇 명의 신입생을 모집을 할 거냐면 50만 명을 모집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학 진학률이 한 70% 됩니다. 45만 명 곱하기 0.7 산수를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죠? 31.5가 나와요. 제가 미리 해놨습니다. 31.5가 나오고 좀 많이 갔다 해서 32만 명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학의 자리는 50만 개가 있는데 32만 명밖에 대학을 안 갈 거예요. 지금 현재는 대학 입시도 시장이라고 생각하면은 공급자는 대학이고 수요자는 고3 학생들이면 지금은 공급자 중심의 아직도 공급자 중심의 마켓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딱 10년 뒤에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대학 들어갈 때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이걸 모를 때는 당연히 옆집을 보고 우리가 애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죠. 이걸 알게 되면 옆집을 보면서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 이거 좀 까리까리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저희가 저는 경영학은 아니지만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ROI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투자 대비 리턴. 그거 생각하면은 아마 소득의 3분의 1, 4분의 1을 쓰는 거는 그렇게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또 들어봐 드릴게요. 우리 약간 인구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평균 가구 원수가 급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 원수가 몇 명입니까? 가구원이라는 건요 뭐냐면 우리 한 집에 몇 명이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몇 명이나 살고 계세요? 여기 이제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4명 이상. 꽤 많으세요. 네. 그 다음에 손 내리시고요. 1명이나 2명. 더 많습니다. 1명이나 2명이. 자,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원 수는요 2.6명이고요. 이게 2010년 기준이라서 작년에 우리가 센서스를 했는데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한 2.5명 밑으로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한 집에 이제는 2.5명도 안 살아요. 그런데요, 서울시에 2015년 저 뒤에 지금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 2015년에요 1인 2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 중에서 52%를 차지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인구학자들이 어떻게 예측을 해놨냐 하면은 2026년이 되면 앞으로 10년 뒤입니다. 1인 2인 가구가 60%가 됩니다. 자, 이거를 보면 우리가 지금 재테크를 해야 돼요. 부동산 가지고 재테크를 합니다. 지금 부동산 안 좋다고 막 얘기를 해요. 정부가 어떻게 막 만들어가지고 부동산을 띄우려고 하지만 해도 안 됩니다. 이제 인공호흡이 더 이상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는 낮으니까 이 돈이 어디든지 가야 돼요. 저 또 불안하기도 하니까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대형 평수로 갈까요? 소형 평수로 가야 될까요? 소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관련된 마켓에 그 이렇게 나오는 신문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소형 평수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이거 보면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인구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연령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죠. 가구는 고령화가 안 됩니까? 가구도 고령화가 돼요. 1인, 2인 가구 역시 고령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2015년에 65세 이상이 저 52% 중에 65세 이상의 이 차지하는 이 그러니까 가구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48%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에요, 이미. 1인, 2인 가구가 아까 손을 많이 드셨는데 여기야 좀 연령이 젊지만 서울시에 있는 1인, 2인 가구의 거의 절반이 이미 65세 이상이고요. 그게 옆에 보세요. 2026년이 되면 65세 이상이 65%가 됩니다.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제가 1인 2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부동산도 작은 평수에다 이 투자를 해야지.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이 아까 자동차도 안 샀는데 집을 살까요? 부동산이란 건 사고 파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사고 파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합니다. 없습니다. 안정적인 거를 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동산에 1인 2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이제 거기에 작은 평수에 투자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정해진 미래는 그렇게 안 갑니다. 모르면은 그냥 투자하시면 되는데 이제 알면은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정해져 있는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생존할 수 있는 이 전략이 필요한데 그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학 입시 환경, 자동차 시장, 뭐 주택 시장 이런 것처럼 인구 변동만 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놓으시고 앞으로 인구가 10년 뒤에 어떻게 바뀌어 나갈까? 크기는 어떻고 인구의 특징은 어떨 것이냐? 이런 것만 잘 아시면요, 누구나 다 정해져 있는 미래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구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를 한번 알아보시는 그런 거를 좀 고상한 표현으로 저희가 인구학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구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인구학적 관점이라는 좀 약간 고상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거는 인구학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관심이 있으신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 통계청에 가셔가지고 통계청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데이터를 뽑아 보시고 한번 미래를 그려보세요. 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가 다 정해져 있느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해져 있는 미래는요, 전체 사회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내 개인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좋아진다고 얘기합니까? 나빠진다고 얘기합니까? 다 나빠진다고 얘기하죠. 제가 생각해도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저출산과 고령화가 임팩트가 너무 커서 정말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빠진다는 미래를 그냥 따라갈 거냐? 나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가면 제 인생은 더 나빠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지금 오늘 우리 같이 짧지만 말씀을 나눈 그 인구학적인 관점이라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번 좀 구현을 한번 해보시면요, 아마도 그 정해져 있는 미래에 여러분들의 삶은 앞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해 나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인구학적인 관점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한번 구현을 해보시면요, 10년 뒤에 2026년이 되었을 때 아이고 내가 이거 그때 좀 이랬을 걸, 이게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준비했지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해져 있는 사회는 정해져 있는 미래라고 하지만 여러분 개인들의 미래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미래를 잘 보시고 잘 만들어 나가시고, 그래서 행복한 미래만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인구학적인 관점을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한번 구현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